생존을 위해 서로를 속이는 동식물. 어쨌거나 이것은 험프리의 생각이다. 수년간 사회적 지능 가설은 증거가 불충분한 논란의 이론이었을 뿐이다. 험프리의 논문은 생물학자들에게 던진 도전장 같은 것이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다가 1980년대에 비로소 리처드 번과 앤드루 하이튼이 그 도전장을 받기로 결심했다. 번과 하이튼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젊은 영장유학자로서 이름을 날게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험프리의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었다면 이 목표를 위해 그들은 사회적 행동의 특정한 한 가지 측면에 집중했다. 그것은 바로 속이기였다. 그들은 제인 구달의 연구에서 침팬지의 속임 행동에 관한 사례를 읽었고 남아프리카의 드라켄스버그 산맥에서 직접 현장 연구를 하면서 비비가 속임 행동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현장 연구를 한 동료들에게 그들은 비슷한 일화를 들었다. 어린 비비 한 마리가 무리의 다른 일원을 공격한 일로 인해 그의 어미를 포함한 몇몇 어른 비비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어른 비비들이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언덕을 넘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어린 비비는 뒷다리로 서서 멀리 계곡 건너편을 응시한다. 어린 비비의 행동을 관찰한 어른 비비들은 포식자나 적들이 다가오는 게 틀림없다 생각하고 멈춰서서 그 방향을 바라본다. 위협은 없다. 그러나 어른 비비들은 주위가 흐트러진 나머지 자신들이 왜 뛰어왔는지 잊어버린다. 어린 침팬지 두 마리가 땅에 묻은 먹이를 꺼내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다. 나이든 침팬지가 다가오자 그들은 그곳에서 물러나 머리를 긁으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이든 침팬지가 지나가면 그들은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와 다시 먹이를 파낸다. 어른 비비 수컷이 암컷의 먹이 영역에서 암컷을 밀어낸다. 암컷은 항의하거나 물러나기보다는 수컷을 새로운 계획에 가담시킨다. 근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먹이를 먹고 있는 젊은 수컷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눈길을 보낸다. 첫 번째 수컷은 젊은 수컷에게 돌진하며 그를 쫓아버린다. 그 사이 암컷은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 다시 먹이를 먹는다. 번과 하이튼의 동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예외이거나 재밌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번과 하이튼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영장류, 특히 유인원은 노련하고 상습적인 사기꾼이라고 직감하고 이어서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조상들이 살던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생존 가능성은 높았다. 잘 속이는 이들은 생식에서 우위를 가졌을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을 속여 먹이를 뺏는 일을 더 잘했기 때문이다. 속임수를 더 잘 간파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이들은 속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의 말처럼 거짓말쟁이들의 세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종의 새로운 변이가 속임수를 잡아내는 데 더욱더 능숙해짐에 따라 진화의 무기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종은 기억하고 앞서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미묘한 게임을 더 잘하게끔 진화할 것이다. 처음에 번과 하이튼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간 진화에서 속임의 역할은 그들 분야의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여기는 주제가 아니었다. 우리처럼 과학자들도 그들만의 편견과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대해 그런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이 기술적인 독창력과 정직한 노고를 통해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부정직과 속임의 덕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자연선택이 정직함에 반드시 보답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종은 생존 전략으로 속임수를 쓴다. 동부 돼지코뱀은 위협을 당하면 몸을 굴러 뒤집고
악취를 풍기며 혀를 입 밖으로 축 늘어뜨려 죽은 신용을 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견한 변신 문어는 먹잇감을 유혹하거나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소 15가지의 서로 다른 바다 생물 중 하나로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다. 물대새 암컷은 포식자가 접근해 오면 자신의 새끼로부터 멀리 유인하기 위해 둥지에서 날아올라 날개를 부러진 신용을 한다. 심지어 식물도 속임수를 쓴다. 북아프리카의 거울나는 잠재적인 수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작은 꽃들을 피운다. 이곳에는 꿀이 없지만 거울나는 조진성 없는 것들을 유혹하는 특별한 계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수분시켜주는 말벌종의 암컷 흉내이다. 꽃의 푸르스름한 보랏빛 중심부가 마치 쉬고 있는 말벌 암컷의 날개를 닮았다. 길고 수북한 빨간 털은 이 곤충의 배에 난 털과 비슷하다. 그게 미끼다. 흥분한 말벌 수컷을 위한 곤충팡 포르노인 것이다. 1982년 번가 헤이튼의 위험한 생각은 이 분야 안팎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신간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프란스 데발의 침팬지 정치학은 네덜란드 동물원의 침팬지 집단에서 일어나는 힘의 관계의 변화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으며 마치 갱스터 영화 대본과도 같다. 동맹이 형성되었다가 깨지고 다시 형성되며 개체들은 교묘하게 조종되고 선택적으로 폭력이 행사되며 싸우고 유혹해 암컷을 쟁취한다. 데발은 그의 이야기를 인간 정치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내며 인간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야비한 생물이므로 군주는 위대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유명한 조언을 언급했다. 번가 하이트는 데발의 작품, 특히 노골적으로 속이는 것과 관련된 장면에 푹 빠져들었다. 예를 들어 파이스트라 불리는 침팬지 암컷은 자신의 암컷 족수 중 하나를 추격하다가 속도가 뒤처지자 포기한다. 몇 분 뒤 멀리서 파이스트가 마치 친구가 될 준비가 됐다는 듯 손을 펼쳐 내민다. 좀 더 어린 다른 암컷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게 분명하지만 파이스트에게 다가간다. 그는 머뭇머뭇거리 움직이며 다른 침팬지들을 힐끌거리며 초조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파이스트는 어린 암컷이 가까이 오는 동안 계속 팔을 내밀면서 부드럽게 헐떡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것은 대개 애정어린 입맞춤의 전조다. 하지만 갑자기 파이스트가 어린 암컷에게 달려들어 사납게 물어댄다. 데발은 이런 움직임을 속임의 하의 제안이라 불렀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미국 드라마 소프라노스를 본 적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아챌 것이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 침팬지 정치학의 성공은 영장류의 속임 연구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했고 1988년 번가 하이트는 마침내 그들의 책 교활한 지능을 출판하게 됐다. 번가 하이트는 그들이 발견한 속임의 온갖 예를 모아서 괴롭히기, 가장하기, 숨기기, 주의를 흐트러뜨리기로 분류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불편하지만 강력한 주장은 우리의 지능이 사회적 조작, 속임수, 교활한 협력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드디어 때는 왔다. 교활한 지능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했다. 지능과 속이는 능력 사이에 고리가 있다는 번가 하이튼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던 중 리버풀 대학의 로빈 덤바라는 인류학자가 그들이 일부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주었다. 덤바 역시 험프리의 사회적 지능 이론에 영감을 받았다. 그는 모든 영장류가 몸 크기에 비해 큰 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큰 무리 안에서 사는 비비에 비해 더 작은 무리 속에서 사는 버비 원숭이의 뇌가 더 작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큰 사회 집단의 복잡함을 다루려면 더 큰 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5명으로 구성된 무리에 속해 있다면
사회적 역학관계를 성공적으로 파헤쳐 나가기 위해 저는 10가지의 개별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20명 무리에 속해 있다면 챙겨야 할 관계가 192가지나 발생한다. 그중 19가지는 당신 자신이 관련된 것이고 171가지는 무리의 나머지와 관련된 것이다. 무리의 크기는 4배로 늘었지만 관계의 수는 거의 20배나 증가했다. 덤바는 동물의 뇌 크기와 그 동물이 살고 있는 무리의 크기 사이의 통계학적 관계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영장류 관련 자료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종의 뇌 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심피질을 택했다. 때로 심피질은 뇌에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끌어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추상, 자아관찰, 앞으로의 계획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생활의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험프리가 주장했던 것들이며 200만 년 전 영장류에게서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던 것이 바로 뇌의 이 영역이다. 덤바는 심피질의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떤 종의 무리의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심지어 이 둘의 상관관계를 인간에 적용하여 우리 뇌의 크기를 토대로 우리가 약 150명의 사회집단 속에 있을 때라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학적, 사회학적 문헌을 철저히 조사한 그는 기대했던 대로 수렵 채집사회로부터 현재의 군부대와 해사부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수많은 사회집단의 대략적인 평균 크기로 150명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덤바의 발견에 고무된 번은 나디아 코프라는 젊은 연구자와 함께 속임과 뇌 크기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번과 코프는 번과 하이튼의 획기적인 가설이 발표된 이래 엄청나게 많아진 야생 영장류의 속임 행동 관찰 목록을 조사했다. 그들은 생물종이 속이는 빈도는 심피질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피질이 비교적 작은 갈라고 원숭이와 여우 원숭이는 가장 덜 속인다. 유인원을 포함한 속이기를 가장 잘하는 영장류들은 심피질도 가장 크다. 거짓말을 잘할 수 있도록 뇌가 더 크다는 원래의 이론은 유효하다. 번은 가장 큰 심피질을 가진 동물인 호모 사피엔스의 속이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 없었다. 속이는 것에 상을 준다면 어떤 종이 그 상을 차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거짓말쟁이. 19세기 중반 뉴욕에 있던 바넘의 아프리칸 박물관에는 톱소염이란 연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흰 돌고래, 샴 쌍둥이 등을 포함한 기이한 인간과 동물의 이국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자연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성공은 곧 난관을 가져왔다. 바넘은 현대 소매상들이 말하는 동선 흐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흥미로운 볼거리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바람에 전시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바넘의 해결책은 출구를 뜻하는 모호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이그레스로 가는 길, 표지를 붙이는 것이었다. 또 다른 희한한 괴물을 볼 생각에 신이 난 관람객들은 표지를 따라갔고 결국 자신이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거짓말의 일반적인 정의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릇된 말이다. 내가 만일 당신에게 파리는 벨기에의 수도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비난하진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농담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릇된 것을 말할 때 만일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 믿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파리가 벨기에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당신에게 반대로 믿게 하는 것, 아마도 내가 트리비얼 퍼스트를 하면서 일부러 당신이 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나메 애가 보여주듯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장폴 사르트르의 장편 벽에서 파시스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제수 파블로 이비에타는 교도관들로부터 그의 동료 남봉 그리스의 행방을 말하라는 신문을 받는다. 그리스가 사촌들과 함께 숨어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그는 그리스가 공동묘지에 숨어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번다. 그러고는 교도관들을 속였다는 게 발각되면 금방이라도 자신은 처형될 것이라 생각하며 밤을 보낸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끔찍하게도 간수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장소로 그리스가 옮겨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는 공동묘지에서 체포되고 이비에타는 풀려난다. 이비에타는 교도관들을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했던 것이다. 거짓말은 다루기 힘든 문제고 끝도 없이 다양하다.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있고 달갑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거짓말이 있다. 자잘한 잘못을 덮기 위해 또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그것이다. 자기의 거짓말과 부자기의 거짓말이 있다. 감탄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신체적 혹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다. 순전히 재미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게 더 재밌다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이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다. 끔찍하다. 에 등장하는 14살짜리 주인공 홀든 콜비드는 말한다. 심지어 잡지를 사러 가는 가게를 가는 도중 누군가가 내게 어디 가냐고 묻는다면 나는 오페라에 간다고 말할 것 같다. 끔찍하다. 이 책에서 나는 속임과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위대한 마술사 제리 앤더슨은 다른 모든 마술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이 속임수에 좌우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평생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앤더슨은 손으로는 속이고 있으면서 또 늘 진실을 말하게끔 트릭을 쳤다. 그는 카드 한 장을 내보이며 내가 이 카드를 다발 한가운데 넣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도 제가 이 카드를 다발 한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이 말은 관객들에게 속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트릭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지만 그것은 앤더슨가 스스로에게 던진 도전이었다. 속이는 것은 오해하게끔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수반한다. 그것은 오조나 미소, 위조 설명이나 흰 깃발이 될 수 있다. 거짓말에는 말이 수반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행태의 속임이다. 인간의 본심을 숨기는 기술은 구석기 시대 사회생활의 요구로 탄생하여 실제로 언어의 발명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시기는 5만 년부터 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기술이 속임을 향한 큰 도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사소통과 행동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모기가 저곳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음식을 가리킬 필요가 없을 때 속임의 가능성은 무한히 다양하고 정교해진다. 영장류의 속임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오른다. 하나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타고났다는 암시 때문에 드는 불편함이고 또 하나는 교활, 창의성, 지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감탄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과 같은 무언가 거짓말에 대해 우리가 지닌 태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을 꾸며낼 수 있는 자신에게 섬뜩함을 느끼는 동시에 창의성의 깊은 인상을 받으며 거짓에 편함을 느끼는 것에 불편해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16세기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악이다라고 썼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일인지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형대에 올라가야 할 정도로 다른 죄보다 더 큰 중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신학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로 비난했다. 칸트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것은 없으며 그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른 사상가들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살 수 있거나 살아야 하거나 혹은 산다고 말한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니체는 오직 하나의 세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거짓이고 잔인하며 모순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몰지각하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살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 오스카 와일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따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운 탈출로 라고 좀 더 유쾌하게 말하며 단 세련되게 해야 한다고 주의시켰다. 그는 예술, 과학, 사회적 즐거움으로서의 거짓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한탄했다. 칸트와 몽테뉴는 나는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음의 문처럼 증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일리아드의 영웅 아킬레우스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디세이에서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인간 중 최고의 사기꾼인 영웅, 전투와 사랑에서 솜씨 좋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속임수를 부리는 남자와 대조시킨다. 결국 더 매력적인 영웅으로 비치는 이는 오디세우스이다. 거짓말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은 인간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 즉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생물인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모든 사람이 인간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다. 확실한 것은 속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거짓된 말이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것이다. 문학 비평가이자 인문 철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인간의 거짓말하는 능력은 인간 의식의 평형과 사이에서 인간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타고난 거짓말쟁이이다.